저승사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신은 만 영혼을 인도하는 사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후 한 사신이 사신 앞에 섰고 사신은 그에게 만 영혼을 모으는데 마침내 성공했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라는 이름의 사신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신은 그에게 약속을 지키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카이의 소원은 저승사자 일을 그만두는 것이어서 놀라웠습니다. 사신은 이 요청에 깜짝 놀라 사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그의 운명이 완전한 전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수준의 피로에 도달한 카이는 이 운명이 자신에게는 완벽하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사신은 그것을 허락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이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한 남자와 여자는 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를 젊은 주인 시엔이라고 간절히 불렀습니다. 여자는 백작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렀고 남자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함을 느끼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카이는 하얀 머리와 보라색 눈을 가진 시엔의 몸을 보며 당황해하며 전멸을 소원한 후에 다시 살아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장면은 17년 전으로 돌아가 어두운 밤의 숲에서 두 명의 무장한 남자가 도망친 노예와 그녀의 아이를 찾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녀가 자신처럼 노예 생활을 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원한다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했지만 자녀는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냉담하게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왜 귀중한 자산을 죽이겠냐고 궁금해하며 그들은 아이를 데려다가 그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가혹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를 바랐던 아기에게 닥칠 잔인한 운명을 상상하며 쓰러졌습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비참한 삶의 이유를 궁금해하며 어떤 힘, 신, 천사, 심지어 악마에게라도 개입하여 아이를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이염 있는 모습을 한 신비한 남자가 나타나 어머니의 이름인 미루를 불렀습니다. 두 군인은 그의 모습에 놀라 그가 누구이며 누가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을 무시하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으며 먼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죽음 직전에 있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비한 남자는 겁에 질린 군인들을 자신감 있게 지나쳐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고 있는 미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그녀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영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루는 아이를 안고 그녀 앞에 서 있는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마지막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난 후 천상의 기운에 둘러싸인 남자는 그녀의 소망을 이해했으며 그들 사이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기를 껴안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생기 없이 땅에 쓰러졌고 남자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군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남자에게 소리치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아이는 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두고 즉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는 차분하게 사과하며 더 이상 아이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격분하여 그가 그들의 일에 간섭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고 공격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닿기 전에 갑자기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차분하게 저승사자의 두 번째 규칙을 언급했는데 이 규칙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군인들은 몸이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당황하여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그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멈춰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군인들이 쓰러진 후 남자는 아이를 안고 서서 미루의 생기 없는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었고 남자가 이것이 자신이 수집한 9999번째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작은 손을 뻗는 아기를 바라보며 골치 아픈 소원을 품었다고 중얼거렸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걸어갔습니다. 16년 후 붉은 머리의 어린 소녀가 아빠라고 누군가를 불렀고 집안에서 그가 있다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자제스라는 이름의 소녀는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카이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다며 불평했습니다. 카이는 잘 들리지 않는 노인처럼 보이냐고 묻고 부드럽게 불러도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특히 그녀가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하기 때문에 매번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이라면 그녀의 방문을 기뻐하고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차갑게 그들에게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요셉은 당황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했고 마침내 카이가 그녀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카이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나무 조각상을 조각하느라 바빴습니다. 요셉은 소파에 몸을 던졌지만 카이는 즉시 그녀를 꾸짖으며 손과 발을 씻기 전에 눕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그가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왜 방문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고 어젯밤부터 왼쪽 팔이 아팠는데 일어난 후에도 계속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나무 조각상 조각을 멈추고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집에 들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는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고 산에 가서 약초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떠난 후 카이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카이가 마음속으로 미루라고 부르는 그녀의 어머니는 그를 맞이하며 방금 만든 빵을 권했습니다. 카이는 그녀를 보고 손가락을 튕겼고 여자는 즉시 그 자리에서 굳어 의식을 잃고 생기 없는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카이는 그녀의 생기 없는 몸에 다가가 그것을 살펴보며 싸구려 나무로 만든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나무가 이미 썩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손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을 사용하여 부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조셉이 갑자기 돌아와 그녀의 어머니 몸 위에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격에 빠져 묻자 카이는 수리 과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조셉은 그가 약속대로 그녀의 어머니를 치료하러 온 줄 알았다. 카이는 그녀가 자신에게 오라고 부탁한 사람이 맞다고 확인했다. 조셉은 그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에 놀랐고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 바닥에 놓인 큰 인형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진실의 실마리가 조셉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형과 어머니의 왼쪽 팔 통증에 대한 불만을 연결했다. 그녀는 이전에 어머니에 대해 그에게 말했던 것을 회상하며 카이에게 이 인형이 정말 그녀의 어머니인지 망설이며 물었다. 그가 침묵을 지키자 그녀의 공포는 커져갔다. 그녀는 그가 조용히 있는 동안 질문을 하며 그에게 압박했고 그녀는 그에게 이 나무 조각이 어머니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카이의 침묵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녀는 어머니가 그저 인형일 뿐인지 공황 상태로 물었다. 그녀는 완전하고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은 인형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녀의 충격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카이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물러서며 그에게 모든 것을 부인해달라고 애원했다. 카이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으며 특히 그녀가 이제 자신이 한 일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다시 손가락을 튕겨 그녀에게 모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을 드러냈다. 자제스는 그들에게 그들이 모두 인형인지 충격에 빠져 물었다. 카이는 그녀에게 그녀가 본 그대로이며 그녀가 어머니로 알고 있던 사람과 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그의 창조물인 인형일 뿐이라고 확인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조세스에게 그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묻게 했다. 카이는 16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걸고 그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소원은 그녀의 딸 조세스가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고 그녀처럼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카이는 성인조차도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는 그녀만을 위해 마을 전체를 만들었고 그녀가 결코 상처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마을을 만들었다. 조세스는 무너져 내려 그의 의미는 그녀의 삶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인지 절망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
마을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마저도 가짜 인형극일 뿐이라면 이제 무엇을 믿고 사랑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조차 의심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정말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카이에게 그녀 역시 그의 창조물인 인형인지 직접 물었다. 카이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가 인형이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었고 그녀를 위해 마을 전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현실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그녀는 단검을 잡고 자신이 인형이 아니라는 증거를 요구했다. 그녀는 목을 살짝 베었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자 안도하며 자신이 줄곧 진짜 인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가 왜 이 모든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그 순간까지 그녀의 삶이 비참했는지 묻는 질문으로 대답했다. 요셉은 행복했다고 인정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가짜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슬프게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도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도 거래를 하고 싶다고 되풀이했다. 카이는 거래의 대가가 그녀의 영혼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고집했으므로 그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진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소원을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녀를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그녀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요청이 너무 과한지 물었다. 그녀의 말은 카이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하며 거래에 동의했다. 요셉은 안도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녀의 생명이 떠난 후 땅에 쓰러졌고 그녀의 영혼은 카이가 수집한 10,000번째 영혼이 되었다. 요셉이 죽은 후 카이는 그녀를 위해 지었던 마을이 그녀가 없이는 쓸모없는 곳이 되었다고 믿고 불태웠고 마을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그때 카이는 평소보다 더 슬퍼 보이는 카이를 관찰한 사신 사노스를 알아차렸다. 사노스는 카이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카이는 부인했다. 카이는 사노스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사노스는 잊어버린 척하다가 물론 기억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카이의 환한 얼굴을 본 후 카이는 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10,000개의 영혼을 인도하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는 사노스는 다른 사신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일반적인 규칙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 다음 카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동의하고 그에게 말하도록 요청했다. 카이의 소원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요청을 되풀이했다. 사노스는 놀라워하며 사신을 포기하는 것은 그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켰지만 카이는 이미 10,000번이나 죽음을 마주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노스가 그가 피곤한지 묻자 카이는 그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카이가 독특한 사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인간의 영혼이 사신으로 선택되면 모든 기억을 잃고 저승사자로 변하지만 카이는 모든 기억을 유지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그는 업무에서 거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영혼을 강제로 따르게 하거나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는 그들에게 평화롭게 인도하기 위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 부당하게 죽은 영혼조차도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은 끊임없이 그를 소모시키고 상처 입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사노스는 카이에게 다시 고려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카이는 그의 소원을 고집했습니다. 사노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동의했고 카이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사노스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다시 보자는 암호 같은 말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카이는 이 말에 당황했고 그가 소멸된 후에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멸 대신 그는 몸에 무거움을 느꼈고 그 주위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의 단순한 호흡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시엔이라는 환자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방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누군가가 젊은 도련님이 눈을 떴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이는 젊은 귀족의 몸에서 깨어났고 혼란스러워하며 침대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의사가 시엔의 침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키는 동안 흰머리를 가진 환한 남자가 그를 공격하여 그의 옷을 붙잡고 그를 한심한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남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의 아버지에게 시엔이 아직 아프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그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시엔의 몸에 있는 카이는 그 남자의 분노를 가로막으며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고 카이는 그 남자의 정체성과 그가 갑자기 그를 때린 이유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건 후 의사는 시엔이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엔의 아버지인 세라톤 백작이 치료법에 대해 묻자 의사는 기억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형인 루시안 세라톤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의사는 시엔의 신체 상태가 놀랍게도 좋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카이는 그 순간 자신이 시엔이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신 사이노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형 루시안이 그에게 다가와 안부를 묻자 카이는 차갑게 대답하며 방에서 나가 쓸데없는 질문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의사에게도 나가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큰 목소리가 그에게 두통을 주고 모두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에 직면하여 모두가 그를 쉬게 하기로 결정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혼자가 되자마자 카이는 사노스를 불렀고 사노스는 즉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노스는 그를 찾고 있었는지 쾌활하게 물었습니다. 카이는 그에게 화를 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의미를 물었고 사노스는 냉정하게 그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노스는 카이의 소원은 저승사자로서의 삶을 끝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뒤틀린 해석은 카이를 너무나 화나게 하여 그가 그를 때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그 몸의 원래 주인의 운명에 대해 물었고 사노스는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노스는 그 소년이 사고로 죽을 운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그는 카이의 영혼을 그 자리에 넣었고 그 시기를 완벽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카이는 왜 인간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사노스는 활짝 웃으며 카이의 존재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진정한 동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카이가 이 모든 것을 재미로 했느냐고 묻자 사노스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사라지기 전에 사노스는 카이에게 새로운 재미있는 삶의 행운을 빌며 카이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소리치며 그를 떠났다. 사노스가 카이를 분노에 빠뜨린 후 그는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카이는 사노스가 불러도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화가 나서 그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저택에 머무는 동안 카이는 하인들이 그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시선을 피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것은 그가 몸의 원래 주인인 시엔이 혐오스럽고 학대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했다. 어느 날 그는 젊은 하녀, 즉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던 소녀가 물통을 들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파이크라는 이름의 소녀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여 끔찍한 처벌을 예상하는 듯 히스테리하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카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물었고 소녀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회상을 통해 백작의 둘째 아들인 시엔 슈라타는 젊은 시절 천사 같은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본성은 오래 걸리지 않아 드러났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기록에 그의 잔인함이 드러났다. 그는 겨우 11살 때 자신에게 감히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로 하녀의 눈을 태웠다. 그 이후로 그를 위해 일한 많은 하인들이 부상, 훼손, 거의 죽음에 이르는 구타를 당했고 불쌍한 상태로 해고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이러한 잔인함 때문에 모두 그를 백작 집안의 작은 악마라고 불렀다. 현재로 돌아와서 파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그가 자신의 손이나 다리를 자를 것이라고 믿었지만 카이는 그녀에게 손을 달라고 부탁했다. 극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손을 자를 것이라고 상상하며 자비를 구했다. 카이는 그녀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녀를 놀라게 한 다음 이것은 응급처치일 뿐이며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이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옷에 묻은 실과 먼지를 지적하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다른 하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급히 파테에게 달려가 그녀를 확인했고 후자는 충격을 받아 도망쳤다. 카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나이와 서투른 성격 때문에 그녀가 자제스를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하녀들은 젊은 주인 시엔의 성격이 갑자기 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최근에 온화해졌다고 언급했고 그들은 그가 지옥의 문을 보고 회개하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해했다. 하녀들은 대화를 계속하며 그들 중 한 명이 시엔의 악마 같은 성질을 감안할 때 지옥조차도 그를 참지 못하고 쫓아냈을 것이라고 빈정거렸다. 카이가 도와준 하녀 파이크는 열정적으로 그를 옹호하며 젊은 주인은 전혀 악마가 아니라 천사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녀가 넘어졌을 때도 어떻게 그랬는지 말해준다. 그는 그녀를 돌보고 그녀의 외모를 정돈해주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준다.
그녀는 그가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이며 그에 대한 옛소문은 완전히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녀들은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시엔이 실제로 훨씬 더 친절해졌다는데 동의했다. 그렇지 않으면 페이크는 모든 실수 이후에도 그의 서비스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카이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그에게 이전 인격인 시엔이 정말로 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소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름답고 잘 관리된 저택 정원을 거닐며 복잡한 조각품과 정원의 세심한 관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조각할 나무를 찾아 따뜻하고 쾌적한 곳에 앉아 나무 조각을 시작하며 자제스와 봄을 사랑했던 그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늙은 정원사가 나타나 그 지역을 청소하는 것을 잊었다고 사과했지만 카이가 막 끝낸 조각상, 즉 요세프의 완벽한 복제품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정원사는 그 조각상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것을 만든 숙련된 조각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카이는 그 조각상을 보고 이 새로운 삶에서 조세프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길든 짧든 그녀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면서요. 그날 저녁 세라톤 백작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가 조직하고 있는 작은 사교 모임에 참석을 확인한 귀족들의 많은 수에 놀랐습니다. 그의 보좌관은 그 이유가 전 파르한 공작이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백작을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중에 루시아는 그의 형 카이에게 손님들이 저택에 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녀가 있는 일부 귀족들을 위한 작은 사교 모임일 뿐이며 아버지께서 적어도 그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카이는 참석하기로 동의했고 이는 루시안을 놀라게 했으며 루시안은 시엔이 그런 모임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카이는 이번에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루시안은 그에게 방금 회복되었으니 쉽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시안이 떠나기 전에 그는 카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이는 카이에게 이상하고 낯선 감각, 즉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며칠 후 파티가 열렸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라틴 백작은 이클로 백작을 환영했고 이클로 백작은 군중의 규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클로 백작은 이 엄청난 참석률의 이유가 황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전 파르한 공작의 참석 소식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클로 백작은 이 많은 군중의 이유가 황제가 전 파르한 공작에게 왕세녀를 선택하는 임무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딸을 둔 모든 귀족들이 파티 참석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딸이 없는 귀족들조차도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파르한 공작에 관심을 끌 기회를 간절히 원하며 참석하기를 열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라틴 백작은 왕국에 그렇게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지 몰랐으며 모든 사람이 기대로 가득 차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인 가운데 시라틴 백작의 장남인 루시안이 도착하여 이클로 백작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이클로 백작은 루시안의 재능과 학문, 검수를 칭찬하며 그에게 시집 보낼 딸이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 후 또 다른 손님이 앞으로 나와 시라틴 백작, 칙한 자작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칙한 자작은 10년 전에는 단순한 상인이었지만 막대한 재산을 사용하여 귀족 자기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여 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로 여겨지는 시라톤 백작에게는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작은 그의 아들 호레이스를 루시안에게 소개한 다음 슈라탄 백작에게 그의 둘째 아들 시엔이 파티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빈정거리는 어조로 묻습니다. 백작은 자작이 시엔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여 그를 짜증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시안은 시엔이 곧 올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얘 늦는지 궁금해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시엔의 몸에 있는 카이는 저택 구역 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일부였던 이상한 특성을 거의 잊었습니다. 그는 방향 감각이 끔찍했습니다. 무도회장을 찾지 못하고 안내해줄 하인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한 채 저택을 10바퀴나 돌고 난 후 그는 포기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부재가 세상의 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이는 바깥 계단에 앉아 조셉이 좋아했고 매일 저녁 함께 보기를 고집했던 일모를 바라봤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만 봐도 그녀를 항상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떠올렸다. 그때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여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카이는 그 남자가 뻔히 보이는 일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을 해서 늙은 건가 싶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 남자는 카이의 재치와 날카로운 말투에 감탄하며 카이의 시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수십 년을 산 노인의 시선보다 더 깊어서 10대 중반의 젊은이에게는 이상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접근했다고 인정했다. 그 남자는 왜 젊은이가 슬픔에 잠겨 혼자 앉아 있느냐고 질문을 바꿔 물었고 카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길을 잃었다고요. 그 남자는 카이가 손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카이는 부인했고 제가 여기 산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혀 그 남자를 놀라게 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 노인은 세라톤 백작의 아들인 카이가 자기 집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카이는 그런 것을 막는 법은 없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상한 논리를 받아들였고 그에게 연회장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하며 자신이 그보다 길을 더 잘 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카이는 그에게 감사하고 따라갔다. 그들이 걷는 동안 그 남자는 카이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을 피츠파안이라고 소개했는데 카이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지 짜증이 났다. 피츠 공작은 카이의 짜증을 눈치채고 무례하다고 불렀지만 그의 무례함이 다소 신선하다고 덧붙이며 그를 아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회장에서는 세라톤 백작이 피츠 영주가 혼자 어딘가로 사라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루시아는 그를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는데 특히 시엔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는 저쪽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엔이 홀에 들어서자 카이는 자신이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고 느꼈다. 백작은 충격을 받아 아들에게 피츠 영주와 함께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카이는 이 모든 소란이 그의 큰 목소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쿨하게 공작을 탓했다. 백작은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피츠 영주를 환영했다. 백작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작은 길 잃은 작은 강아지를 안내하느라 늦었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공작이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항의하며 공작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회의에 늦었기 때문에 자신을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에 백작은 화를 내며 자신의 아들을 피츠 영주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에 대해 꾸짖었고 공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작은 웃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홀로 향하는 길을 지루하지 않게 만든 이 소년 덕분에 한동안 처음으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에 백작과 루시아는 어리둥절했다. 루시아는 앞으로 나아가 피츠 공작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그는 두 형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공작은 백작의 아들에 대한 유명한 소문을 떠올렸다. 한 명은 재능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문제만 일으키는 작은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만난 문제아가 소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작은 짧은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그들의 말, 행동, 눈빛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소년 시엔이 엄청나고 특이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조차도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작은 그의 친구인 백작에게 몸을 돌려 그가 아들을 매우 훌륭하게 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백작은 이 칭찬에 놀랐습니다. 그는 루시안에 대한 칭찬에는 익숙했지만 시엔에 대한 칭찬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후 공작은 백작에게 사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츠 공작이 백작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자 칙한 자작이 끼어들어 자신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공작은 차갑게 그를 무시하며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어떤 귀족 가문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자작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공작이 정치와 거리가 멀어 현재 상황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작은 동의하며 나이가 들수록 오만한 바보들이 많아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빈정거리며 자작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모욕에 호레이스 자작의 아들이 나서서 공작이 무례하다고 비난했고 공작은 질문했고 호루스는 확인했습니다. 공작은 자작의 아들이 자신을 꾸짖는 대담함에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검성의 기운을 아주 조금 방출하여 회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질려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루시아는 수년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고 그가 검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 쓰러지기 전에 개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안이 움직이기 전에 카이가 시엔의 몸으로 그의 앞에 나섰습니다. 카이는 공작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그의 옷에 풀과 머리카락이 묻어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을 예절로 꾸짖고 싶다면 먼저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옷을 털기 시작하며 잔디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공작인데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빈정거렸습니다.
공작은 지나친 완벽은 좋지 않고 작은 흠결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대답했고, 카이는 그가 더러움을 친절과 혼동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상황은 호레이스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호레이스는 카이를 악당이라고 불렀고, 공작은 카이에게 그를 때릴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괜찮지만 공작이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고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작은 아들의 행동에 겁을 먹었고, 치칸자작은 그의 아들 호레이스에게 고개를 숙이고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공작은 호레이스가 카이를 살인적인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다고 말했고, 카이는 공작의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이 상황은 백작과 루시안을 충격에 빠뜨렸고, 백작은 시엔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공작은 진지함을 되찾고 백작에게 조용히 이야기할 장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루시안은 동생을 불러 검성의 기운에 노출된 후 괜찮은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카이는 지금은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간단한 대답은 루시안을 깊이 감동시켰고, 루시안은 매우 기뻐하며 그의 동생이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오랫동안 증오나 경멸 없이 정상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의 동생이 그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루시안은 그들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들이 가까워지기를 바랐지만 시엔이 그에게 느끼는 열등감 때문에 그의 성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비뚤어졌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시엔의 눈의 증오가 커지자 루시안은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시안은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동생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시엔이 기억을 잃은 것이 거의 기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시엔의 몸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루시안은 형이 또 자기를 피하고 희망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멈춰서 갑자기 그의 손목을 잡고 사과하며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이번 한 번만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형이 그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부탁한 것이었기에 루시안은 엄청난 기쁨에 휩싸여 즉시 동의했습니다. 한편 개인 방에서 피츠 공작은 세라톤 백작에게 왕세자 곁에 둘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방문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작은 왕세자비 선택을 의미하는 줄 알았지만 공작은 부인하며 왕자를 위한 친구, 그의 불같은 성질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작은 왕위 계승의 강력한 후보인 에디트 왕자가 검술 실력부터 학문적 능력까지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결점은 날카로운 성격과 자신에 대해 부주의하게 말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작은 황제에게 왕자의 본성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을 왕자 곁에 두라고 제안했는데, 특히 왕자는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작은 이것이 공작이 방문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작은 처음에는 차분하고 꾸준한 성격을 가진 루시안이 왕자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루시안의 얼음처럼 차가운 성격이 왕자의 불같은 분노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자극할 수 있으며 이 충돌의 결과로 그들 중 한 명이 다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백작은 루시안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 자신의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작의 의견에 동의했고, 이는 백작이 이 조합이 위험할 것이라는 공작의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작은 백작에게 그의 아들인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작은 공포에 질려 공작이 백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작은 시엔이 이 임무를 맡기를 원한다고 확인했고 백작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백작은 시엔이 완전히 불안정하고 결함투성이이며 그의 실수는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진술하며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공작을 설득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백작은 시엔이 최근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위험한 비밀을 밝혔고, 이는 공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라톤 백작은 피츠 공작의 요청을 거절하며 그의 아들 시엔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그러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공작을 단념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엔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소년이 그렇게 차분하고 침착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동요하는 대신 시엔의 눈은 차분하고 깊었고, 이는 공작이 남자를 평가하는 그의 판단이 아직 실패하지 않았으며 이 소년이 진정한 보석이라고 확신하게 했습니다. 공작은 백작에게 기억상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아이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인정하며 그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백작은 두 아들 루시안과 카이를 만나 공작이 에디트 왕자를 위한 적합한 친구를 찾으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왕자가 자신을 위해 친구를 찾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루시안이 아버지에게 왜 자신에게 이 말을 하는지 묻자 백작은 공작이 시엔이 이 임무를 맡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와 루시안은 둘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공작이 노망이 낮다고 생각했고 루시안은 그 아이디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백작은 루시안에게 이것이 가문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루시안은 항의하며 거부했고 에디스 왕자가 불같은 성격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상기시키며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이를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작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시 생각한 후 마음을 바꿔 공작이 시엔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루시안은 형을 대신해서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논쟁 중에 카이가 갑자기 그들을 가로막으며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그가 진심인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왕자를 때때로 방문하여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요구되므로 그 임무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며 그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루시안과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어떤 실수라도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려 했지만 카이는 그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성가신 존재였고 작은 악마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것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방을 떠나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의 아들이 진정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카이는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장소의 엄청난 크기에 놀랐고 그러고 나서 검술을 연습하고 있는 에디스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하고 근처에 앉아 기다렸지만 곧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훈련장에서 잠을 자는 그의 용기에 대해 대담하게 언급하는 왕자의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카이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왕자가 그를 막았습니다. 왕자는 카이에게 친구가 필요한지 물었고 카이는 떠나서 왕자가 그를 쫓아냈고 그와 같은 친구는 필요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왕자를 화나게 했고 칼을 뽑아 카이의 목에 대고 허락 없이 다시 그에게 등을 돌리면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이는 그 위협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왕자에게 땀에 젖은 손을 만지고 싶지 않으니 팔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느냐고 물었고 카이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죽음에 대한 카이의 두려움 없는 태도에 놀라 다시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카이는 자신을 시엔 슈리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왕자는 슈리탄 가문이 청렴함과 좋은 평판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카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고 늙은이가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왕자는 즉시 그가 피츠 공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이는 왕자에게 공작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왕자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떠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자는 다시 그를 막으며 이전의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카이는 차분하게 그를 죽일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왕자는 카이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자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츠 공작이 보낸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은 부적절했기에 카이에게 그를 따르라고 말했다. 왕자는 카이를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카이는 책에 대해 아무런 반감을 보이지 않았고 어차피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기에 그곳을 편안하게 여겼다. 카이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하자 왕자는 놀랐다. 그는 사실 카이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다른 귀족의 아들들처럼 그에게 아첨하여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고 이 무시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도록 카이는 왕자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왕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카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의지 싸움을 시작했다. 얼마 후 왕자는 발을 내밀어 차를 나르던 하인이 발을 헛디뎌 거의 넘어질 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땅에 닿기 전에 카이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하여 그를 멈추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균형을 되찾게 했다. 왕자는 그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고 하인이 어떻게 갑자기 균형을 되찾았는지 알지 못했다. 카이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인에게 항상 발밑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왕자는 카이가 한 짓인지 궁금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차를 마신 후 카이는 떠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했다. 왕자는 카이가 그저 시간을 내어 책을 읽기 위해 매일 오는 것에 대해 놀랐고, 카이는 당분간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대답했다. 카이가 떠날 때 왕자는 이 신비한 젊은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궁금해했다. 이 일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카이는 와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왕자는 그에게 책을 읽는 대신 자신과 놀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왕자는 이상한 상황에 익숙해져서 한숨을 쉬며 카이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단 한순간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왕자가 읽고 있던 책이 카이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그 책을 아는지 물었다. 카이는 전에 읽어본 적이 있으며 인형 제작 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왕자는 카이도 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카이는 책 속 인형 제작자의 이야기가 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 세상의 적이 된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 매우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카이는 왕자에게 이 남자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고, 왕자는 망상에 빠진 완전한 바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카이는 슬프게 책을 바라보며 왕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의 대화는 연한 녹색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왕자, 에디트, 오빠라고 부르며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 왕자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여동생인 리니 공주였다. 공주는 그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고, 그러다가 카이를 발견하고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카이는 자신을 슈라탄 백작의 아들 시엔이라고 소개했다. 리니 공주는 카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며 여자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리니 공주는 황제와 에디트 왕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이 힘 덕분에 그녀는 무모하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카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짧은 만남에서 그녀에 대해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었다. 리니 공주를 만난 후 카이는 그녀가 알면 질리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무시하며 떠났다. 공주는 특히 방금 그를 칭찬했기 때문에 이 무시에 충격을 받았고 화를 내며 오빠인 에디트 왕자를 불렀다. 왕자는 그녀에게 이것이 시엔이 그에게조차 대하는 방식이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주를 놀라게 했다. 리니는 오빠가 화를 내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고 오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황은 리니 공주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시엔이 왕자인 오빠를 무시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시엔은 슈리탄 저택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의 형인 루시안이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루시안은 그를 환영하며 그의 친구인 클리프를 소개했다. 클리프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시엔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다시 소개하자고 제안했다. 시엔은 자신을 소개했고 클리프는 악마 같은 소년이 그에게 인사하는 것에 놀라 웃었다. 루시안은 그의 말에 꾸짖었다. 루시안은 카이를 옆에 앉히고 걱정하며 그의 하루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카이는 그가 과도한 걱정으로 마치 엄마 같다고 말했다. 카이는 클리프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끼고 루시안에게 그와 친하냐고 물었고 루시안은 그들이 오랫동안 친구였다고 대답했다. 그 시점에서 카이는 루시안에게 조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죽은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떠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부당하게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마치 그들의 고충이 해결되기를 간청하는 것처럼 삶에서 그들이 신뢰했던 사람들 옆에 갇혀있다고 덧붙였다. 클리프는 충격을 받고 카이에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그 아이를 의미하는 거냐고 물었다. 카이는 어떤 아이를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클리프와 가까운 누군가가 매우 부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카이는 차갑고 감정 없는 사신의 시선을 느꼈다. 클리프는 카이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를 조사했는지 공황 상태로 물었고 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었다. 클리프는 질문을 바꿔 말했다. 내 근처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카이는 그가 무언가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고 최근 사고에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 이후로 죽은 자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변명을 재빨리 지어냈다. 루시안은 카이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카이는 클리프를 처음 봤을 때 그 주위에 영혼이 갇혀있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클리프는 그에게 충격을 받아 저스틴의 형체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빛의 덩어리, 죽은 영혼만 보일 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사신도 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진실을 덧붙였습니다. 클리프는 카이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카이는 믿든 말든 그에게 달려있다고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정보로 사신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일정 기간 후 사라질 운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죽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후회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걱정된 루시아는 친구 클리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저스틴이 그의 사촌 동생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클리프는 이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그의 삼촌인 데블린 백작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그의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장남인 저스틴이 자기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저스틴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자기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족을 이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편지가 발견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실종으로 인해 삼촌의 재혼으로 태어난 사촌인 펠리손이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리프는 그가 알고 있는 저스틴은 의무를 버리고 도망칠 만큼 나약하지 않으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이의 말을 듣고 그의 사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렸습니다. 카이는 그 이야기가 그의 관점에서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프는 그의 숙모, 그의 삼촌의 아내를 의심하느냐고 물었고 카이는 그 시나리오가 흔하며 이복 형제와 계승권을 가진 장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리프는 이모 에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스틴을 친아들처럼 대했으며 저스틴은 만날 때마다 그녀에 대해 자랑하곤 했다며 열정적으로 이모를 옹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카이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혼의 세부 사항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프게 남아있는 영혼을 보며 짜증이 났고 전직 사신으로서의 책임감이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카이는 한숨을 쉬며 클리프에게 자신의 생각으로는 답이 이미 분명하지만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데블린 백작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에기스 이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밤에 조용히 잠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면이 바뀌어 사노스가 비밀 장소에서 아자 이모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모는 그에게 조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 묻고 그는 이제 준비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를 환영하고 그녀를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 그녀가 그에게 요청한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 저스틴과 똑같은 인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인형이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감동했고 그녀는 카이에게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그녀가 만족해서 기쁘고 나중에 직접 받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지불은 나중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동의했고 인형 저스틴을 불러 그녀의 곁으로 오게 했습니다. 사노스는 아시아 영예에게 인형을 전해준 후 약속했던 대가 지불을 상기시키고 떠났다. 카이가 그의 뒤에 나타나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사노스는 즐겁게 언제든 기꺼이 돕겠다고 답하며 재미있다고 했지만 카이는 사노스가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카이는 계속된 자신의 전화를 무시했던 사노스가 이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화를 풀겠다고 약속하자마자 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노스는 카이의 놀라운 인형 제작 기술을 칭찬했고 카이는 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기억을 지우지 않은 사노스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노스는 카이가 기억을 지우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상기시켰다. 사노스는 후회하냐고 물으며 지금이라도 지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카이는 거절하며 남은 인생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한심한 바보였던 자신에게 내린 벌이라고 말했다. 사노스는 그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조롱했고 카이는 그런 한심한 짓을 그만두기 위해 소멸을 택했고 누가 자신을 다시 살려내라고 고집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사노스가 농담으로 진짜 앙심의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위협하자 갑자기 화제를 바꿔 비가 오는데도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급했고 카이는 그와 완전히 절교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한편 데블린 저택에서는 하인들과 에아 영예가 돌아온 저스틴 인형을 매우 따뜻하고 감정적으로 환영했다. 고모가 그를 꽉 껴안고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묻자 고모는 그의 귀환에 감사를 표했고 하인들은 에아 영예가 친아들이 아님에도 저스틴을 매우 사랑하는 좋은 어머니라고 칭찬했다. 다른 방에서 에아 고모는 백작의 유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시 황궁에서 리니 공주는 오빠인 에디트 왕자에게 시엔도 오늘도 왔는지 물었다. 왕자는 농담으로 그가 보고 싶냐고 물었고 그녀는 화를 내며 맹렬히 부인했다. 왕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격식을 차리는 여동생이 시엔 앞에서는 평소의 소녀다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자 리니는 도서관에 매일 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엔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빠라고 비난했다. 왕자는 부인했지만 매일 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리니는 그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엔이 기억을 잃었다고 밝혔다. 왕자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리니는 시엔이 자신에게 오만하게 행동한 후 조사를 해보니 최근에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고 그 소식이 세라톤 저택의 하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왕자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냉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는 여동생에게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었고 그녀는 호기심이 있냐고 물으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리니 공주는 오빠인 에디트 왕자를 계속 놀리며 시엔의 사고에 대해 궁금하다면 직접 조사해야 하고 그녀를 놀린 것에 대한 벌로 쉽게 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를 분노와 좌절 상태에 빠뜨린 채 떠났다. 한편 세라톤 저택에서 클리프는 카이에게 달려와 저스틴이 정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돌아왔다고 흥분해서 말했다. 클리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책을 읽고 있던 카이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침착하게 상기시켰다. 클리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온 사람이 정말 저스틴인지 궁금해했다. 클리프는 참지 못하고 카이를 붙잡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루시안이 끼어들어 친구에게 시엔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카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반복했다. 그 후 클리프는 카이가 고안한 계획을 설명했다. 카이는 데블린 백작에게 모든 가족 자산이 저스틴에게 간다는 특정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두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처음에 백작은 그런 유언장을 쓰는 것을 거부했지만 클리프는 그저 저스틴을 찾는 방법일 뿐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카이는 아주머니가 범인이라면 저스틴이 돌아올 것이지만 모습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루시안은 저스틴이 실제로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혼란스러웠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클리프는 계속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카이는 그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목표는 클리프가 죽은 이후 누가 죽였는지 알아내고 평화롭게 저승사자에게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리프는 목표에 대해 생각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저스틴의 닮은 사람의 정체가 아니라 저스틴의 진짜 살인자를 찾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클리프가 떠나기 전에 카이는 그에게 씻지 않은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후회할 것이라고요. 클리프는 시엔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며 초조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혐오스러워졌습니다. 장면은 이모 이자가 저스틴 인형을 응시하며 정밀함과 움직이는 능력에 감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유언장이 발표된 후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믿으며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회상합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비밀리에 그녀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인형 제작자 사노스로 그가 원하는 이미지와 똑같은 살아있는 인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살아있는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인형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인형은 이자 부인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차갑게 그의 턱을 거칠게 잡고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차가운 어조로 말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살인자로서의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자 부인은 외부다들 저스틴과 닮은 인형과 차가운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의 똑같은 목소리에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인형은 저스틴의 진짜 영혼에 사로잡힌 듯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엄마? 아자 여사는 충격을 받고 인형이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스틴이 그녀를 만지려 하자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에게서 떨어져 그녀를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며 당황한 채 방에서 도망쳐 인형을 만든 남자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노스의 비밀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자 여사는 그에게 그 조각에 문제가 있다고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눈물을 흘리고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사노스는 침착하게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영혼이 때때로 자신과 닮은 인형에 깃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사는 저스틴의 영혼이 정말로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겁에 질렸습니다. 사노스는 그 영혼을 숨길 방법이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육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인형이 자신의 진짜 몸이 아니며 사실 죽었다는 것을 영혼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스틴의 원래 시체를 찾아 불태우는 것입니다. 에이지는 이로 인해 저스틴의 시체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긴장했습니다. 사노스의 지시에 따라 아자 부인은 부하들을 보내 시체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시체를 찾은 후 부하들에게 서둘러 시체를 보여달라고 명령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부하들은 시체가 전혀 부패하지 않았고 저스틴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놀랐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시체에 묶인 돌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작은 돌을 묶었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한 세부사항에 시간을 쏟을 수 없었던 아시아 부인은 부하들에게 서둘러 시체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순간 카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큰 죄인 살인을 저지른 후 이제 시체를 은폐하는 죄를 저지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시아 부인은 부하들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해치기 전에 루시안이 칼로 개입하여 그를 구하고 그의 형제에게 더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클리프가 나타나 어차피 모두 죽을 것이라고 비꼬며 덧붙였습니다. 이지아 부인은 조카 클리프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그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클리프는 더 이상 그녀를 이모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웠던 저스틴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클리프는 그녀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애자 부인은 무너져 울부짖으며 그를 너무 싫어해서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데블린 백작이 아들 펠리슨을 무시하면서 오직 저스틴에게만 따뜻함과 사랑을 쏟는 방식이 싫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노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저스틴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채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없다면 적어도 그에게 백작의 부와 지위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모두 아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리프는 그녀의 동기의 진실을 밝히며 데블린 백작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저스틴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사람들은 보통 자녀가 받지 못한 애정에 대한 질투심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며 결국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스틴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프가 그녀를 붙잡아 심판에 넘기려 하자 카이는 그를 막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아에게 부인의 아들 펠리컨의 등장에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펠리컨 자신이 저스틴을 죽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펠리컨은 그의 어머니가 살인자가 아니라 그가 형을 죽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녀를 덮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어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운명적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밤늦게 나가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몰래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머니와 그녀의 부하들이 그의 형제를 호수에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떠난 후 저스틴은 호수 바닥에서 발견한 칼로 밧줄을 잘라 간신히 호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저스틴은 그의 형 펠리슨을 보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펠리슨에게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의 형제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어머니는 끝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의 미래도 끝장날 것입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형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인 다음 다시 돌을 그의 몸에 묶어 호수에 가라앉혔습니다. 펠리슨은 무너져 자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펠리슨의 자백 후 그의 어머니 아자는 자신이 살인자라고 주장하며 그를 보호하려 했고 그는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계속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자의 절망은 끔찍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살인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없앨 수만 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부하들에게 나와서 모두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나타난 것은 그녀의 부하들이 아니라 에디트 왕자와 그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아자는 충격을 받았고 왕자는 살인과 살인 미수 모두 중재라며 부하들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자와 펠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고 루시아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동정심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후
카이는 왕자에게 여기에 왔냐고 물었고 왕자는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을 뿐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클리프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저스틴 인형을 바라보며 카이에게 저스틴의 영혼이 정말로 인형 속에 없는지 물었고 카이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카이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노스가 백작 부인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카이는 인형이 울기만 하도록 설계했고 모든 계획은 겁에 질린 백작 부인을 이용해 저스틴의 시체를 찾도록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스틴이 클리프 앞에 나타났습니다. 클리프는 슬프게도 진짜 저스틴은 항상 그에게 미소를 지어줬지만 지금은 미소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형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프는 자신이 더 현명했다면 가족 내 갈등을 눈치채고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스틴에게 사과했습니다. 저스틴은 클리프를 안아주고 고마워했습니다. 클리프는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저스틴의 영혼은 잠시 동안 인형에 깃들어 클리프에게 감사하기 위해 소멸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평화롭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카이는 저스틴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중에 에이자 부인과 펠리송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에이자 부인이 처형대에 서 있을 때 사노가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를 위해 만든 평화에 대한 대가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에 에이자 부인은 인형 제작자에 대한 모든 것이 이상하고 살아있는 인형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초자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가 가져갈 것이 없다고 소리쳤지만 사노스는 진정한 대가인 영혼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에게 악을 행하고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죽음의 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대가를 치르는 명목으로 강제로 끌려가고 그녀는 죽음의 신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사노는 에이지 부인의 영혼을 성공적으로 포획한 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카이는 저스틴 사건에 도움을 준 에디트 황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황궁으로 갔다. 왕자는 그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하면서 오만하게 그를 맞이했고 그날 사건에서 본 것에 대한 진실에 대해 직접 물었다. 왕자가 대답하라고 명령한 후 카이는 돌아온 저스틴은 단지 인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왕자는 인형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놀랐고 카이는 그가 읽는 것을 본 책에서 언급된 인형 마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왕자가 인형 제작자의 위치에 대해 묻자 카이는 자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와 친하지 않다고 말하며 모르는 척했다. 왕자는 일반적으로 인형 마술사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갖지 않지만 자신은 다르게 본다고 언급하며 후회를 표했다. 그는 군대 전체를 전멸시킨 한 인형 마술사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의 힘에 대한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근처에 있다면 그런 마술사를 모집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카이는 화제를 바꿔 왕자에게 그날 범죄 현장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물었다. 왕자는 당황했다. 사실 그는 카이를 보기 위해 세라톤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지만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 이야기를 고수하며 단지 우연이라고 주장했다. 카이는 그를 불쌍하게 쳐다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더 잘 읽는다고 말했다. 왕자는 카이와 이야기할 때마다 어리석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왕자는 카이가 자신의 본성과 성격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그러자 왕자는 카이에게 기억 상실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물었고 카이가 확인하자 왕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지 않은지 물었다. 그가 말하기 전에 카이는 그에게서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말을 끊었다. 그러나 그 순간 리니 공주가 나타나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직접 말하겠다고 제안했다. 카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주는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다. 그가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카이는 이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공주는 오빠에게 시엔이 자살 시도 소식에 무관심하게 반응한 것과 그의 평정을 깨기 위해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평했다. 왕자님은 그녀의 행동이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화를 내며 부인했지만 그 역시 시엔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신비로운 젊은 남자에게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에디트 왕자와 리니 공주는 시엔에 대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왕자는 시엔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자살을 시도할 유형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잃더라도 기본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엔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유형이지 삶을 끝냄으로써 도망치는 유형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고 리니도 동의했습니다. 왕자는 또한 데빌린 저택에서 일어난 사건 당일에 시엔의 얼굴에 나타났던 분노의 참 표정을 기억하며 그 분노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카이는 자신을 문제투성이의 사람 몸에 넣은 사노스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곤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엔의 자살 시도 문제를 무시하기로 결심했지만 시엔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주변 상황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이는 아버지인 세라톤 백작에게 가서 왜 뛰어내렸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백작은 아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카이는 그가 알아낸 방법이 아니라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카이는 그가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대략적인 짐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어디에서 깨어났습니까? 이 집이었습니까? 백작은 아니라고 대답하며 사건이 발생한 곳이 괴테 아카데미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카이는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시엔의 열등감과 형 루시안에 대한 원한이 자살 시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집이 아닌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가 정원에서 생각하며 걷고 있을 때 그는 조각하는 소리를 듣고 전에 만났던 늙은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카이는 정원사가 피곤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탈진하여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카이는 서둘러 그를 도왔고 정원사는 젊은 주인 시엔을 보고 놀랐습니다. 카이는 더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라고 조언했습니다. 카이가 잠시 사라졌을 때 정원사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고 그러자 카이가 물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카이는 여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고 정원사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젊은 주인이 가져다준 물을 마시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이가 정원사에게 남은 하루를 쉬라고 제안했을 때 그 남자는 숙녀분이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하며 망설였습니다. 카이는 정원사가 언급한 숙녀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세라톤 저택의 부인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원사는 그 숙녀분이 정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정원이 다르고 새롭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정원을 완성해야 하므로 이 계절에는 쉴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정원사는 그가 무례한 의도가 없었고 그 여인은 고상한 분이며 문제는 자신의 단점에 있다고 서둘러 그를 안심시켰다. 카이는 정원은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고 인위적이고 화려한 변화만을 바라는 것은 이상한 취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부하들을 괴롭히는 이 방법으로 그녀의 성격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 순간 카이는 하녀가 그를 급히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녀 파이크는 헐떡거리며 도착하여 카이에게 영예가 돌아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간절히 말했다. 과연 긴 짙은 파란 머리의 백작 부인이 도착하여 그녀의 장남 루시안의 영접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훌륭한 덕분에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하는 피상적인 말을 주고받았고 그녀의 장남이 그러한 자질을 갖게 된 이유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농담하는 방식으로 암시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이 탁월함을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대답했고 루시안은 항상 그녀에게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자 백작 부인은 시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척했다. 카이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그에 대한 극도의 걱정과 그가 아픈 동안 그녀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랐다고 표현했다. 카이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백작 부인은 카이가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고 기억 상실증 때문에 그녀를 잊었는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모두를 걱정하게 하고 그녀가 그에게 준 생명을 버릴 생각을 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루시안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심리적 공격을 계속하며 카이에게 그의 친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카이는 이 정보에 충격을 받았다. 루시안이 필사적으로 듣지 말라고 설득하는 동안 백작 부인은 그가 이 사실도 잊었느냐고 물으며 놀란 척했고 그러고 나서 그를 낳기 위해 고통을 겪었고 그 때문에 죽은 어머니를 잊었다고 가혹하게 꾸짖었다. 루시안은 이것이 그녀의 끊임없는 고문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겉보기에 친절한 말은 항상 그의 평생 동안 시엔을 구석에 몰아넣고 괴롭혔던 독이 든 가시로 가득 차 있었다. 백작 부인은 공격을 계속하며 이제 그가 왜 죽음을 택했는지 이해했으며 그가 어머니를 죽였으니 그녀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시아는 그의 팔을 잡고 계모의 말에 속지 말라고 애원하며 현재 시엔은 다르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 카인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마침내 원래 시엔의 비참한 삶의 이유를 이해했다. 루시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상처를 파헤치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여자가 그의 곁에 있었다. 매우 침착하게 카인은 그의 계모에게 맞서며 그의 생모의 죽음은 전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시켰다. 백작 부인은 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카인은 계속해서 죽음은 사신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며 인간이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백작 부인은 시안이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맞서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분했다. 이전에는 그녀가 이 말로 그에게 맞설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며 울면서 도망갔을 것이다. 그녀는 태도를 바꿔 행복한 척하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를 위해 죽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인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어색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녀의 목숨과 아들의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당연히 아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카인은 그의 진짜 어머니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시엔이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연약한 소년이 아니며 기억 상실로 인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는 순수한 기쁨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왜 웃느냐고 묻자 그는 시엔이 한 말이 오랫동안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라 너무 기뻐서 웃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더욱 분노한 백작 부인은 루시안의 반응을 꾸짖고 두 형제가 짜고 자신을 조롱한다며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평판이 흔들리자 백작 부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엔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카인은 웃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루시아는 그가 행복하고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카인은 고타 아카데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카인은 적어도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루시아는 그에게 제발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지만 카인은 그곳에서 조사해야 할 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작은 그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제 자신의 일을 결정할 힘이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출발 날짜에 대해 묻자 카이는 다음 날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는 루시안에게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이가 마음을 정한 후 그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부탁한 그의 동생 루시안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시안은 그의 형이 이미 떠났고 돌아올게 걱정 마 라는 짧은 쪽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on't worry. 한편 늙은 정원사 비스는 백작 부인이 돌아왔고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의사의 휴식 권고를 무시하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작업하던 거대한 조각상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소녀 조세스의 작은 조각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뛰어난 조각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수수께끼의 천재 조각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가는 길에 카이는 고타 아카데미로 가는 길을 전혀 모른다는 것과 출발할 때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저택으로 돌아가 경비병에게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먼저 수도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기로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바깥문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간단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걸은 후 카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같은 남자에게 다시 물었고 그는 같은 방향을 반복했습니다. 카이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오랜 시간 동안 걷다가 멈춰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세 번째로 같은 파란 머리 남자였습니다. 카이는 마침내 자신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깥문을 찾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비꼬았고 그들이 만난 것은 이번이 6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카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데려다 주기로 결심했고 카이는 그 문이 항상 매우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카이의 목적지가 괴테 아카데미라는 것을 알고 저런 방향 감각으로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놀랐다. 아니나 다를까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카인은 또다시 길을 잘못 들어 젊은 남자가 그를 멈춰 세웠다. 젊은 남자는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가는 길이 같으니 그를 아카데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이 과도한 친절에 카인은 의심을 품고 그는 이유 없는 과도한 관대함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파란머리 젊은 남자는 카이가 또다시 길을 잘못 들자 그를 멈춰 세우고 그의 말 고삐를 잡고 가는 방향이 같으니 그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카이는 젊은 남자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를 안내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완전히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말에 함께 탔다. 젊은 남자는 카이가 자신을 안내하고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짜증나게 하는데도 왜 계속 도와주는지 궁금했다. 그는 카이가 너무 약하고 무기력해 보여서 혼자 두면 언젠가 대륙 반대편에서 길을 잃은 그를 발견할까 봐 두려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전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이의 자신감과 직접적인 태도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 여관 주인 티나는 그들을 환영하며 방 하나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재빨리 주장했고 카이는 별도의 방, 식사, 목욕물을 요청했다. 티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남자와 카이를 방으로 안내한 후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러 돌아갔다. 성가신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찾기 시작하며 소란을 피웠다. 티나는 그들이 이곳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도록 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숨으려고 노력했다. 파란머리 젊은 남자와 카이가 그녀 뒤에 나타나 배고픈 척하며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티나는 그들의 음식을 준비하러 이동했고 문제아들은 그녀가 마침내 나타난 것을 보고 기뻐했다. 티나는 카이와 젊은 남자에게 술집의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테이블을 함께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문제아 중 한 명이 그녀를 난폭하게 붙잡았다. 티나는 그에게 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옹호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그를 세게 밀어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가해자는 다시 티나를 붙잡았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지르는 동안 파란머리 젊은 남자는 싸움에 개입하여 가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착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소녀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가해자는 이 젊은 남자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했고 싸움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가해자는 싸움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카이의 차가운 말에 당황했다. 젊은 남자는 가해자를 붙잡고 문제를 찾지는 않지만 도망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엄청난 힘으로 그의 손을 짓눌러 남자를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가해자의 동료들은 예상치 못한 힘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 중 하나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하자 청년은 능숙하게 단검을 꺼내 공격자의 손을 베고 오른손이 아니어서 다행으로 여기라고 충고했다. 그 순간 공격자는 2개의 단검을 사용하는 싸움 방식과 믿을 수 없는 속도에서 푸른 머리 청년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그가 블랙 용병 길드의 자렌인지 물었다. 자렌은 작은 단검 2개만 사용하여 S급 용병의 반열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친근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잔인함과 무자비함으로 유명하다. 공격자는 그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자렌 옆을 지나쳤고 카이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자렌은 아직 공격자의 유일한 관심사가 인지를 잡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 공격자는 간신히 카이를 붙잡아 인질로 삼았다. 하지만 카이는 겁에 질린 대신 매우 침착하게 납치범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인질을 잡을 때는 여자나 노인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요? 그러고는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저 여자보다 약해 보이는지 궁금해했다. 납치범은 이 기괴한 질문에 어안이 벙벙해져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카이는 이 상황이 전혀 즐겁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납치범의 팔에 가볍게 닿는 누군가에게 만져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는 신체의 압력점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 남자를 극심한 고통에 빠뜨려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자렌 자신도 단순한 압박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카이는 인체에는 가벼운 접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쓰러진 납치범에게 다음에는 인지를 더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티나는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용병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 그러자 자렌은 나머지 공격자들을 돌아보며
더 원하냐고 물었다. 카이와 자렌이 공격자들을 쉽게 물리친 후 카이는 남은 남자들에게 더 원하는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 냉정하게 물었다. 남자들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며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카이가 테이블에 앉아있자 자로는 그에게 감탄하며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하고 고집센 젊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이는 자렌에게 그들은 여행 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자렌은 그들이 함께 식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렌은 자신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카이에게 함께 식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카이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지란이 이곳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를 차갑게 무시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들이 앉아있을 때 그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푸른 머리 청년은 자신을 지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카이는 자신이 시엔이라고 답했고 그들은 악수했다. 여행을 재개하면서 지란은 카이에게 왜 아카데미에 가려고 하는지 물었다. 카이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답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지란은 블랙 용병 길드의 본부도 수도에 있으니 그를 아카데미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주막에서 두 손가락만으로 거대한 용병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이는 오래전에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상했을 때 진실은 인형 제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살아있는 인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사서 해부하는 방법으로 인체를 깊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자연스럽게 인체의 모든 약점과 압력점을 배웠지만 자렌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계획이었던 아블리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카이는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멈춰섰습니다. 카이는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 마을의 모든 주민이 죽을 것입니다. 마을 여관에서 카이는 멍하니 있었고 자로는 그곳에 정말로 머물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자로는 해가 졌고 다음 마을은 반나절 거리라며 지금 떠나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로는 카이의 얼굴이 한동안 곤란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기심 가득한 어조로 카이에게 말을 걸었고 어디 가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란은 카이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카이는 혼자 나가서 생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환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은 사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이는 더 이상 사신이 아니고 책임도 없는데 왜 이것에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떠나기만 하면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관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한 어린 소녀가 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카이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한 어린 소녀가 그를 방해하며 사탕을 건넸습니다. 카이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소녀는 그가 슬퍼 보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루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는 이 사탕이 슬플 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카이는 그 순진한 소녀의 운명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카이는 여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다시 한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렌이 갑자기 나타났고 카이는 그에게 어떻게 그를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자렌은 그가 길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따라왔고 그의 예상이 맞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렌은 카이를 여관으로 데려다준 다음 지름길을 택했고 카이는 자론이 마을을 잘 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론은 사업차 여러 번 마을을 방문했다고 설명한 다음 카이에게 가족이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자론은 그의 모든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는 그에게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날에 죽었나요? 제런은 충격을 받고 그들이 어렸을 때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카이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말하며 호기심에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제런은 망토를 입고 여관에서 몰래 빠져나왔지만 카이는 어두운 골목에서 그를 가로막고 왜 나가는지 물었습니다. 지라는 놀라며 자신의 행방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그가 의심스러워 보여서 따라왔다고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제런이 20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 마을에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카이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런은 20년 전에 만났던 그 아이였습니다. 카이는 과거 사신으로서의 기억으로 비극적인 사건의 세부 사항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20년 전 끔찍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 소식이 경제를 파괴할까 두려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 감염된 제런의 가족을 데려다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매장했습니다. 제런의 가족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감지하고 감염되지 않은 유일한 아들 제런을 비밀리에 마을 밖으로 보내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보았고 이웃들의 손에 의해 가족 전체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인은 계속해서 제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의 부모와 여동생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생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소년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수년 후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슴이 불타는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계획은 우물에 독을 넣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제런은 카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며 자신이 하는 일은 단지 복수일 뿐이라고 인정했지만 카이에게 다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때때로 죽은 영혼이 그것을 강하게 바라고 사신의 허락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 곁에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런이 인생에서 자주 겪었던 행운, 빈번한 만남을 포함하여 우연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가족의 수호령 덕분이었습니다. 카이는 제런에게 큰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그의 가족의 마지막 소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그 아이인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런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카이는 그의 가족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제런은 화를 내며 이 헛소리를 믿지 않으려 했고 그는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며 10년 이상을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인은 그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하려 했고 그에게 이 사람들을 모두 죽이면 남은 생애 동안 그들의 끔찍한 비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복수가 그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었고 한 남자의 복수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연인이 있었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한 징조로 여겨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온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부주의로 그의 연인은 살해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남자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피로 물들 때까지 그녀의 죽음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란이 복수를 마친 후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카인은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인은 지란에게 그를 막지 않겠지만 한 가지 진실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행복이나 해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불행과 과거와의 끔찍한 연결로 이어진다. 이 말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욕망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 야론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말인지 아니면 가족이 자신에게 바랐을 결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카인은 그의 혼란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 맡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독을 가져가 보관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도 복수가 여전히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되면 자신에게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야렌은 동의하고 독을 카이에게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카이는 어린 소녀에게서 가져온 사탕 조각을 주면서 누군가가 슬플 때 이 사탕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론은 손에 든 사탕 조각을 바라보며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이는 눈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조금 진정되어 이 끔찍한 약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가족의 수호령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사노스가 나타나 그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카이가 자기 방에 있을 때 사노스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노스는 그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들었다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이에 사노스는 격분하여 함니 마을의 많은 사신들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 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사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수 있다는 규칙을 상기시켰습니다. 카이는 침착하게 자기는 사신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단지 동료인 게론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노스는 빈정거리며 카이가 다시 인간이 된 후 대담해졌다고 말했고 카이는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묻지도 않고 자신을 되살린 사노스의 잘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노스는 죽어야 할 인간들의 전체 목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카이는 살살맞게 그에게 행운을 빌었고 이는 사노스를 더욱 짜증나게 했고 사노스는 사라지기 전에 그를 무례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이는 인간의 죽음을 막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마음속 깊이 알고 사노스가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희미한 목소리로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사노스는 돌아와서 다음에는 자신을 더 잘 대해달라고 다소 책망하는 어조로 카이에게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카이와 게로는 드디어 괴테 아카데미에 도착했습니다. 카이는 마치 처음 눈에 들어온 것처럼 아카데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게로는 카이에게 왜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카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농담조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죽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더라도 살아있겠다고 했습니다. 야레는 카이가 농담을 할 만큼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심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자 지라는 카이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블랙 용병 길드 본부를 방문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카이는 그를 아카데미에 데려다 준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제런은 그가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카이가 괴테 아카데미에 도착한 후 장면은 슈리탄 백작의 사무실로 바뀌고 그곳에서 그는 칙한 자작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백작은 그의 아들 루시안에게 자작에 대해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년 전의 돈으로 자기를 산 상인으로 제국에 나타났지만 그가 그렇게 빨리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한 막대한 부의 근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특히 그는 그저 이름 없는 행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작은 그의 아들에게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가 자작을 조사하기 위해 보낸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그의 의심을 증가시켰습니다. 대화는 시엔으로 이어졌고 루시안은 그의 형제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백작은 시엔이 변했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루시안은 그가 고다 아카데미에 대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고다 아카데미는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을 자랑했지만 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족과 왕족이었고 그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도 아카데미는 음모와 배신이 번성하고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약자는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전장으로 변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카데미 졸업생인 루시안은 이 진실을 잘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거의 죽은 채로 돌아온 그의 형제가 다시 돌아가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걱정하며 이번에는 버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카이는 아카데미 복도를 걸어가며 학생들의 귓속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귀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그가 죽은 채로 있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그를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카이는 그가 이러한 환영을 예상했고 총장실로 가는 길을 몇몇 학생들에게 물어보려 했을 때 이 장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갈색 머리의 젊은 남자가 그를 불렀고 그가 그것에 대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길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총장실에서 마법사 모자를 쓴 뚱뚱한 남자가 과장된 열정으로 그를 맞이했고 시엔이 기억 상실을 일으킨 사고 이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그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보낸 다른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하여 카이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이는 총장이 이미 모든 소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는 총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그가 기대하는 다른 것이 있는지 묻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그가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장은 침착하게 카이에게 떠나도 좋다고 말하며 앞으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상기시키며 그 남자가 뇌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청렴함으로 알려진 세라톤 가문과는 거리가 먼 습관입니다. 문에서 그는 그 젊은 남자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같은 방을 공유하고 그를 안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그가 시엔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엔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짜증나는 소년이었고 그는 평민이라는 이유로 항상 이 젊은 남자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엔이 사고 이후 어딘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카이는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시엔이 어떻게 평민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그는 기억 상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고 카이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는 시엔의 이상한 행동과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면서 젊은이는 카이에게 방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카이는 그 크기에 놀랐습니다.
젊은이는 그 아카데미가 좋은 시설로 유명하다고 설명하며 카이의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카이가 아니라고 하자 젊은이는 자신을 칸토라고 소개했습니다. 카이는 자신을 소개하며 응답했고 칸토는 오랫동안 방을 함께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엔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시 놀랐습니다. 칸토는 카이에게 사고로 떠난 후에 아카데미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자살 시도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돌아왔고 그 이유가 여기 아카데미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칸토는 처음부터 그를 아카데미에서 멀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카이는 미해결 문제를 직접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칸토는 이 반응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카이는 걸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칸토는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카이는 청소에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칸토는 카이를 발견하고 놀라움에 휩싸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깨어보니 카이의 방 쪽이 반짝반짝 깨끗했고 바닥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정도였다고 설명하며 원래 시에는 청결에 집착했지만 직접 청소할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이는 차갑게 청소는 일상적인 일이며 청결을 좋아한다면 직접 청소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는 청소가 취미 중 하나라고 덧붙였고 칸토는 이것이 귀족들이 하는 말인지 궁금해하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칸토가 망설임 없이 직접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칸토는 아카데미가 학생들의 하인 동반을 금지했지만 귀족들은 보통 평민 학생들을 찾아 이런 일을 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칸토는 늙은 시엔처럼 영향력이 제한된 귀족들은 때때로 직접 음식을 가져와야 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엔은 이런 수치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걸어가며 음식으로 가득 찬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칸토는 시엔이 진정으로 변했고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이가 앉을 자리를 찾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발을 내밀어 그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카이는 그 학생이 지나가기 위해 자신의 발을 밟기를 원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카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학생의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카이는 순진하게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냐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화를 내며 헛소리를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카이가 그를 넘어뜨리려 했느냐고 묻자 그 학생은 당황하며 백작의 아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물러섰습니다. 카이는 과거에 도망치거나 화를 내며 노려보던 어리석은 시엔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도록 학생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 카이는 웃음을 참으면서 카이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감탄하고 앞으로 그를 지켜보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느낀 칸토와 합류했다. 다른 곳에서 한 학생이 그의 그룹 리더인 엘루스 경에게 시엔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엘루스는 능글맞은 미소로 그 소식을 접하며 그 망할 자식 덕분에 한동안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실에서 카이는 학생들이 쓰레기와 종이를 계속 던지면서 그를 괴롭히는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더러운 헝겊을 그에게 던졌을 때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자 던진 사람에게 다시 던지고 다시 더러운 쓰레기를 던지면 진정한 청결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시켜 주겠다고 조용하고 위협적으로 경고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새로운 미소를 짓는 교수가 교실에 들어와 모두를 환영했다. 교수는 교실에 들어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보게 되어 기뻐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궁금해했다. 교수는 시엔을 발견하고 그를 환영하는 대신 그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그를 당황시키기로 결정하고 칠판에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도록 요청했다. 한편 카이는 학원에서 첫날 동안 아무도 좋은 의도로 시엔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그의 엄청난 실패를 예상하며 그를 조롱했고 헝겊을 던진 학생은 수학이 그의 최악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카이는 침착하게 칠판으로 걸어가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 교사와 학생들을 충격과 불신의 상태에 빠뜨렸다. 학생들은 카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룸메이트인 칸토는 수학이 그의 최악의 과목이었을 때 어떻게 해냈는지 그에게 물었고 카이는 사고 후 약간 공부했다고 쿨하게 대답했다. 말썽쟁이 학생은 이러한 변화에 놀랐다. 시엔은 더 이상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그는 학업에서도 뛰어났다. 다른 곳에서 한 학생이 그의 리더인 엘라스 경에게 시엔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아우라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상하게 차가워졌다고 언급했지만 엘루스는 그 사고로 인해 두려움을 잃었을 뿐이며 자신을 보자마자 울면서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기를 거부했다. 엘루스는 다음번에 시엔을 데려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칸토는 카이가 학원 정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자고 있느냐고 물었다. 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지쳤다고 설명했다.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카이는 갑자기 멈춰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며 공간을 공유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칸토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신비한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카이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발견된 첫 번째 경우였다. 그들의 방으로 돌아온 칸토는 카이에게 다른 사람이 그들의 방을 공유하고 있는지 물으며 지난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칸토는 카이와의 대화를 계속하며 그들의 세 번째 룸메이트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 사람이 학원에서 가장 위험한 학생이며 그를 화나게 한 학생은 안전하게 졸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학생이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끔찍한 폭력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매우 영향력 있는 가문에 속해 있다고 추측하게 되었다. 칸토는 카이에게 그의 성격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피하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카이가 학교 복도를 걷다가 긴 검은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가 그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이 소녀를 기억하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심장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죽은 원래의 시엔이 그녀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카이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지나갔고 그녀는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칸토는 그 장면을 알아차리고 그 소녀가 케이스 백작 가문의 외동딸인 엠마 케이스 영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래 시엔이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져 그녀를 쫓아다녔지만 그녀는 그를 몹시 경멸했고 이 짝사랑 관계는 학교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칸토는 카이가 그것에 대해 잊어버린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그에게 돌아섰고 그런 다음 그에게 힘내고 강하게 버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날 밤 칸토가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헝클어진 검은 머리의 젊은 남자가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왔습니다. 카이는 깨어 있었고 그에게 침착하게 맞서면서 그의 발걸음은 도둑에게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지만 암살자가 되기에는 살인 의도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빈 침대에 누웠고 카이는 그가 세 번째 룸메이트임에 틀림없다고 깨달았고 왜 문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칸토는 깨어나 룸메이트 로코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이는 로코가 어젯밤에 도착했고 칸토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그를 느끼지 못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로코는 그들의 소음에 짜증을 내며 즉시 입 다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칸토는 그를 방해한 것에 대해 로코에게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카이는 로코를 바라보며 그가 전날 정원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바로 그 수수께끼의 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카이는 로코가 지치고 헝클어진 모습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로코는 카이에게 뭘 보고 있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카이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옷을 보고 있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칸토는 시엔의 대담한 대답에 초조해하며 그에게 달려가 당황한 듯 속삭이며 그 사람과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카이는 칸토의 당황한 경고를 무시하고 새 룸메이트 로코에게 밤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짜증나니 앞으로는 창문 대신 문을 사용해 달라고 침착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발언에 로코는 분노했고 칸토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안 카이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겁을 먹는 대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로코는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이는 침착하게 사과하며 눈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답답하다고 설명한 다음 갑자기 화제를 바꿔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로코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초대했지만 로코는 그에게 꺼지라고 말했고 칸토는 시엔에게 그를 자극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이는 그들을 무시하고 수업에서 보자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로코는 어리둥절한 채로 이상한 젊은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칸토는 카이를 따라잡아 기억과 함께 두려움도 잃었냐고 물으며 로코가 얼마나 위험한지 과거의 시에는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카이는 식당에서 그의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칸토가 여전히 카이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동안 또 다른 학생인 로빈이 그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엘루스 경이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그를 모르는 척했고 로비는 화가 나서 수업 직후 클럽룸으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카이는 칸토에게 엘루스가 누구인지 물었고 칸토는 그가 원래 시엔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엔이 처음 학교에 등록했을 때 학생들은 그의 눈에 띄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완고한 성격과 열등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점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원 내에서 절대적인 통치자와 같은 공작의 아들인 엘루스가 나타났습니다. 엘루스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시엔을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른 학생들이 시엔을 더욱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흐름에 따라 앨리스와 함께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인식이 마침내 바뀌기 시작했을 때 다시 시엔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칸토는 카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그 괴롭힘꾼들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카이는 이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받아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미소에 매료된 여학생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킨 단순한 몸짓이었습니다. 칸토는 카이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에 당황했고 카이에게 그런 무관심한 방식으로 미소를 짓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한편 클럽룸에서 엘라스경은 시엔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